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이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파주 연결의 방역 상황 점검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2차 전지업체 IFM의 TV조선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연구시설 하나 없는 임대형 사무실에 불과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 기술, 화질의 선명도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LG는 삼성이 말하는 8K는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삼성은 8K 기술을 인증하는 표준은 없다며 맞대응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교육이나 훈련 상황에서 입은 공상으로 판정 내려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재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 문제가 아닌 다른 걱정스러운 문제가 좀 있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일단 감염이 되면 치사율 100%, 무조건 죽는 무서운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났고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24시간 방역 체제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농장으로 가는 길목이 모두 차단됐습니다. 안쪽에선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농장 앞마당에선 돼지를 땅에 파묻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어제 저녁 폐사한 돼지 5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국내 첫 발병 사례입니다. 정부는 바로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농장과 가족 농장 돼지 4,700두는 살처분됩니다.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에겐 걸리면 약도 없는 치사율 100%의 전염병입니다. 오염된 남은 음식물 사료가 주 발병 원인이지만 해당 농가는 공장 사료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농장주 등이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가 원인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농가는 올해 5월 3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북한 지역과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후엔 또 다른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도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고비를 앞으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백신도 아직 없고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서 어디로 어떻게 퍼질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초기 방역에 성공해서 확산을 막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파주 방역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석 기자, 뒤로 환한 불빛이 보이는데 거기선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오늘 낮부터 중장비로 땅을 파면서 돼지 2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작업 속도를 봤을 때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이 돼야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을 위해서 축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부터 모든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뒤 농장 일대는 하루 종일 오가는 차량도 인적도 거의 끊겼습니다. 자치단체는 거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방역 증서를 받은 사료나 분뇨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전국의 양돈 농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요? 네, 농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 백신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이 각자 집에서 방역을 계속하더라도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아서 농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파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돼지 농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 농장에는 분뇨와 사료 차량, 도축장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데요. 이 차량들은 전국의 농장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에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돈업계에서도 예방도 방역 대책도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중국은 이미 작년에 돼지열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전체 사육 돼지의 3분의 1이 폐사했고 돼지고기 값도 급등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른 적이 있어서 또다시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권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륙한 뒤 중국에선 1억 마리가량이 살처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돼지고기 값은 올 연말까지 70%나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리도 자칫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서민들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연간 섭취하는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합니다.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107만 마리가 살처분되자 돼지고기 값은 28% 급등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을 방지하고 또 사람 간 이동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 질병을 차단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돼지고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합니다. 농림부와 한돈협회는 돼지고기 섭취는 안전하다면서도 소비가 위축되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관련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의 운영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트입니다. 사모펀드의 의혹의 핵심이죠. 조국 장관은 이 회사의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회사가 사실상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초기 설립 자금으로 8억 원을 건넸을 뿐 아니라 1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아니라 부인 정경심 씨로 판단하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는 투자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펀드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까지 깊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먼저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대여 명목으로 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2월경 정 교수가 코링크에 11억 원을 직접 대여해주려 검토했다고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 자본 확충에도 직접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코링크는 2017년 3월 정 교수 동생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역시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의 설립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도 정 교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일부 매체에서 정경심 씨가 자산 관리를 도와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관련 대화 일체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과연 무엇을 숨기려 했고
김 씨는 그리고 무엇을 털어놨는지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 직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과 연구실에서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자산관리인 김모 씨. 김 씨는 최근 정 교수로부터 텔레그램 비밀 대화 기능으로 내가 왜 이러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섭섭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시점은 김 씨가 정 교수의 PC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고 조 장관 일가 자산 운용 등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였습니다. 검찰은 이 비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낼 수 없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G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퇴근하던 조 장관과 마주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CCTV 등을 통해 김 씨와 조 장관이 마주친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 김 씨 세 사람이 한 공간에 꽤 긴 시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컴퓨터 교체했을 때 장관님도 계셨다고 하는 기록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건가요? 검찰은 김 씨로부터 입수한 이 하드디스크가 여러 의혹을 풀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불러서 입시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고교 2학년 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 그동안의 논란거리였는데 검찰이 고려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이 논문을 제출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입시 점수에 반영됐을 거란 당시 입학사정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이 논문의 등재를 취소한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입학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고려대는 입장문을 내고 2010년 당시 입시 자료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 검찰은 고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0년 관련 입시 관련 논문 자료 확보하셨나요?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엔 폐기했다던 조 장관 딸의 입시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입시 전형 과정에서 조 장관 딸이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 자료 12건의 목록도 포함됐습니다. 제1저자 등재로 논란이 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과 허위 논란이 있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등이 목록에 담겼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딸이 논문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당시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고려대 A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논문이 입시 과정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입시 의혹 당사자인 조 장관의 딸도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경력과 활동증명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다고 적시된 검찰 공소장도 공개됐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열린 조국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당시 법원에 넘긴 공소장이 열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엔 정 교수가 누군가와 공모해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또 1년 번호와 봉사활동 내역, 총장 직인 등도 모두 실제와 비슷하게 위조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표창장이 제출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장관 딸은 현재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가 되면 의전원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가 되는 건지.
4년제 대학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식적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우모 씨도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 역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 중인 한송원 기자를 불러보죠. 자, 한송원 기자, 얼마 전에 이 우모 씨라는 사람이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의 투자처인 WFM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우모 씨가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 전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난달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함께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 전 대표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와 자신의 회사인 WFM을 활용해 우회 상장 계획에 관여하고 2차 전지 사업에 참여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WFM은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 회사인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 씨를 상대로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조 장관의 오촌 조카는 결국 구속이 됐고요. 네, 법원은 어젯밤 11시쯤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온 만큼 구속 사유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조 씨가 도망 내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그동안 해외 도피를 해왔고 지속적으로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조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WFM 대주주 우 씨와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젠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 처음으로 딸 조모 씨가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어머니 정 교수의 구체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 교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링크 펀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전지 사업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큰 돈을 만들려 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구속된 오촌 조카 그리고 익성과 신성이라는 두 개의 회사가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두 회사를 2차 전지 사업의 주요 자금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오촌 조카 녹취록에서 이게 드러나면 다 죽는 케이스다라고 했던 바로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회사에서 코링크의 배터리 펀드 투자를 받고 2차 전지 사업회사로 변모한 WFM. 최대 주주는 오늘 검찰에 소환된 우모 전 대표입니다. 신성석유 대표이기도 한 우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사모펀드 코링크에 주식 9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 중 80억 원을 본인과 친성의 이름으로 코링크가 운영한 배터리 펀드에 투자해 자신 회사인 WFM 지분을 취득합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2차 전지 육성을 공식화한 것도 그 무렵. 검찰은 코링크가 자체 자본이 아닌 자금줄 우 씨의 자금을 통해 WFM을 인수하는 무자본 기업 인수를 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링크의 또 다른 자금줄로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이 거론됩니다. 문정부 출범 직후 IFM이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2차 전지 원료 개발에 뛰어든 이 업체는 코링크 레드펀드에 40억 원을 약정하는가 하면 코링크가 조국 가족펀드로 가로등 전멸업체 웰스 CNT에 투자할 때 약 10억 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집니다. 코링크는 이 펀드로 다시 익성 지분을 취득합니다. 우모 씨 거래 방법과 판박이, 여기에 우 씨 측은 익성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 익성, 신성, 그리고 코링크 사이의 자금 거래지만 2차 전지 사업으로 귀결됩니다. 검찰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활용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앞선 보도에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IFM이란 자회사를 만들어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조국 장관 일가의 돈도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본사, 공장, 연구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IFM은 이곳에 2차 전지 음극재를 만드는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록은 없습니다. IFM이라는 업체가 여기 입주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업체는 없었어요, 저희 쪽에는. 인천에 있는 IFM 본사도 책상 하나 들어가는 소형 공유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생산 시설이 있다는 곳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IFM은 이곳 군산에 생산지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써놓았지만 해당 부지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이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자문료를 받아간 WFM 공장입니다. 결국 업무 협약 관계인 WFM이 사실상 2차 전지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IFM과 WFM 모두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인데 IFM엔 조 장관 일가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곳이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IFM이라고 하는 곳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투자금이 그걸로 흘러가서 결국은 WFM이라는 곳에 대한 주가 상승을 유도를 하고 검찰은 구속된 오촌 조카 조 씨 등을 상대로 IFM 운영과 투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번 의혹은 딸의 논문의 입시에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이르기까지 워낙 복잡하고 의혹이 다양해서 사실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한 바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면서 조 장관의 과거 발언들을 이제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조 장관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때 이 논문을 제출했고 또 이게 분명히 입시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전혀 다르게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나 기자간담회 때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가장 큰 비중은 어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어학이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국대 논문은 그 일저자란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역시 조 장관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도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돈 5억 원이 이 코링크 PE의 초기 자금금과 유상 증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정 교수는 코링크의 펀드 투자처인 WFM에서 회사 매출과 관련된 회의에도 수차례 참석해서 이 매출 상황까지 보고받고 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조 장관이 그동안 자신이나 부인 모두 사모펀드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한 말과 배치되는 거죠. 조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이 운영 보고서까지 들고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그랬었죠.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는요, 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펀드 운영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추가된 내용이 조 장관이 언급했던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 이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의 서울대 인턴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아주 특이한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는데 이 역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거는
이 당시 발급해줬던 조교를 저희 TV조선이 취재를 해봤더니 이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지시로 있지도 않은 인턴 예정 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발급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실을 알고 있는 한 교수가 현재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검찰 조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정경심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검찰이 언제 소환한다 이거 확인된 건 없죠? 예,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 장관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조 장관은 수차례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당과의 만남은 원만치 못했습니다. 대한연대 유성엽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면전에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아예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조 장관의 국회 방문에 홍혜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11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여당 지도부부터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장관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 개혁을 당부하는 이해찬 대표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향후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대한정치연대를 찾았다가 면전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또 조 장관님도 또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는가. 수사 내용 공표를 제한하는 데 대한 지적에 조 장관은 전임 장관 때 지시라며 피해 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그걸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혀 아니고 박상기 장관님의 지시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부임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임명 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던 조 장관은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이슈에는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컴퓨터 교체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질문하겠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조 장관의 만남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김문수 전 지사와 강효상 의원도 삭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20, 30대가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 대표의 삭발 당시 모습을 소재로 한 합성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른쪽부터 삭발한 황 대표의 사진을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투블럭 컷으로 묘사한 사진입니다. 배우 최민수 씨의 사진에 황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뒤 수염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황 대표의 삭발이 패러디를 낳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분풀이 화풀이 정치, 약자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 삭발을 지지한다고 썼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청와대 앞에서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인 송영선 전 의원과 강효상 의원도 삭발 투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조국의 행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구태이자 개혁 대상입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된 이학재 의원의 단식 투쟁도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한국당은 또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저스티스 리그도 결성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와 노조 고용 세습 타파와 같은 공정 관련 중점 과제를 선정해 총선 공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모레 조 장관 사퇴 촉구 촛불 집회를 여는데 이어 연세대도 처음으로 같은 날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전현직 교수들이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 장관을 둘러싼 대학가의 움직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을 관합, 조로남불 조화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집회 주최 측은 조 장관 임명이 우리 사회에 편법이 용인된다는 결과를 학습하게 한다며 모레 저녁 7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총학생회 주최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대의 네 번째 집회는 앞서 집회가 열렸던 이곳 아크로 광장에서 목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그런 잘못된 부정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최근 3차례 집회를 연 고려대도 모레 저녁 7시 조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갑니다. 진상규명! 입법처분! 학생들은 이번 집회 이후 대학 간 연대 집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2,100명이 넘는 전현직 교수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시국선언을 통해 조 장관 임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능멸이라며 변호사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래 산업을 둘러싼 대기업 간의 상호 비방전이 TV와 배터리 전쟁에서 불거졌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제업계의 양대 산맥 삼성과 LG의 정면 충돌 보시죠. 발단은 TV 등에 주로 접목되는 8K 기술이었습니다. 이 8K는 같은 면적에서 얼마나 많은 화소가 들어있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얼마나 생생한 선명한 화질로 TV를 시청할 수 있느냐, 즉 선명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두 회사는 각각 시연회를 열고 상대방의 제품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TV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두 회사가 레드오션을 차지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꼬집기도 하는데요. 이 삼성과 LG가 왜 이런 다툼을 벌이는지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TV 두 대에 같은 사진을 띄웠습니다. 육안으론 별 차이 없지만 현미경을 갖다 대보니 한쪽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QD LCD TV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살짝 답답한. LG전자는 삼성전자 TV의 선명도가 국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이 8K TV라는 말을 쓰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는 겁니다. 저희 제품의 우위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50%의 그 화질 선명도의 기준을 넘기 때문에 진정한 8K다. 무시로 일관하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두 회사 TV에 작은 글씨를 띄웠는데 LG의 8K TV에선 글씨가 뭉개져 보이고 삼성 제품에서만 깨끗하게 보입니다. 숫자가 읽혀지시나요? 안 읽혀지죠. 네, 가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LG가 문제 삼은 화질 선명도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개념이라며 8K는 밝기와 색상 표현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LED의 8K는 다수의 화질 평가 기관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상호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계속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비방전입니다. 두 회사가 배터리 특허를 놓고 관련 소송을 국내에서 이어서 또 미국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두 회사 CEO가 마주 앉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더니 다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LG화학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SK이노베이션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다시금 상호 비방을 불러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등의 오늘 오전 경찰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연구원들 PC에서 디지털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제조 인력과 기술을 빼가고 있다며 미국 등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내에서 경찰 고소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양측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안내문과 입장문을 각각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공개 채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LG화학 출신 지원자가 워낙 많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채용 과정에 배터리 제조 기술과 설비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했고 이직한 직원들이 핵심 기술 문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며 영업비밀 탈취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두 회사 최고 경영진이 만나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두고 다시 감정 섞인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추격해온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2대가 부서졌고 경찰관도 2명이 다쳤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길을 막는 경찰차를 피해 도로를 내달립니다. 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경찰차가 길목을 차단합니다. 경찰관이 달려가자 운전자는 문을 잠그고 버팁니다. 경찰이 차 유리를 깨고 진입하는 순간 운전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운전자는 흉기와 3단봉, 가스총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손목을 쳐서 칼을 제압하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3단봉으로 저에게 제 차 위에를 가했습니다. 22살 A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술에 취해 흉기를 지닌 채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고를 우려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과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차 2대가 부서졌고 경찰관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 쉽게 볼 수 있죠. 이 덕분에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전동 킥보드 공유 경쟁이 국내에서도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도에서 타는 건 불법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정비소에 쌓인 전동 킥보드를 쉴 새 없이 닦고 졸고 기름칠합니다. 배터리까지 갈아주면 다시 달릴 준비 완료. 서울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운행 건수가 누적 3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차세대 대중교통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전국적으로 30만 대 이상 확대될 수 있는 시장성을. 전동 킥보드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마지막 1m까지도 연결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들의 매출 합계가 2025년이면 6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면 아무데나 그냥 세워두면 됩니다. 국내에도 해외 업체와 현대차 등 대기업까지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전동 킥보드가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담보할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되게 빠르게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무서워서 막 좀 이렇게 피할 때도 있었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정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2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 즉 전상이 아니라 그냥 근무 중 다쳤다는 의미의 공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 중사는 2 다리를 잃고 명예도 잃었다며 군대 간 것을 후회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에서 하재헌 중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수색작전 중이던 21살 하재헌 중사는 2 다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월 전역한 그는 장애인 조종 선수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그의 부상을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이 아니라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부상이란 뜻입니다. 하중사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작전 중에 이제 지뢰를 밟고 멀쩡했던 두 다리를 잃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진짜 명예밖에 없었는데.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보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지원법 시행령상 전상자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훈처는 이런 이유로 하중사를 전상자로 판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보훈처는 똑같이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들을 전상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며 하중사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천안함 사건은 왜 전상이냐 그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지금 남북 간에 화해 모드 교류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목함 도발 당시 군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북한 스스로도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4년이 흘러 지난 1월 있었던 하중사의 전역식. 군은 그의 다리를 본딴 동상을 세우고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축사를 보내오는 등 위국 헌신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한 전사의 표상 하재헌 중사는 육군의 자랑입니다. 하중사가 두 다리를 잃은 그날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목적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며 또 하중사를 전투 영웅으로 기리는 전역 축하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웅 하재헌 중사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나라를 위한 희생을 평가절하한 걸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국가보훈처잖아요. 근데 그런 대우조차 안 해주고 명예마저 뺏어가 버리면은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걸 후회했었거든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는 대통령 별장으로서는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갈 수가 없어서 바다의 청와대라고도 불렸는데 이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륙교 사이로 숲이 우거진 섬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제 앞바다에 있는 저도입니다. 43만 제곱미터 넓이로 비교적 작은 섬이지만 대통령 별장이 있어 바다의 청와대라 불립니다. 초소 전망대에서는 다도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 손이 안 타는 섬이라 그런지 이제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풀냄새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는 경치가 수려해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여름 휴양지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거제시는 오늘 저도를 개방했습니다. 지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별장인 청해대를 지으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지 47년 만입니다. 대통령만 사용하던 9홀 골프장도 손님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제외한 저도 산책로와 해변이 개방 대상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닷새, 하루 2차례씩 저도행 유람선이 운항합니다. 하루 방문객은 600명으로 제한합니다. 국민 모두가 같이 저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남해안 관광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1년 동안 시범 개방한 뒤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초대형 보름달을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색 전시회를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커다란 보름달이 두둥실 떴습니다. 지름 7m에 무게 40kg, 실제 달을 50만 분의 1로 축소한 초대형 작품입니다. 달의 표면은 미국 나사에서 초고해상도 사진을 제공받아 구현했습니다. 눈앞에서 달을 보는 것처럼 크고 되게 사실적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영국 설치미술가 루크 제람이 6달에 걸쳐 제작했는데 사방에서 달을 볼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실패작들만 모은 전시회. 애플의 터치스크린 컴퓨터는 당시 필체 인식이 부정확하고 느려 대중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아이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사업화를 하지 않아 파산한 코닥. 휴대폰과 게임기를 합체해 찬사를 받았지만 편리성이 떨어져 실패한 제품 등 소비자와 IT 기업 브랜드의 실패 사례를 모았습니다. The whole aim of the museum is to communicate that we need to accept failure. We have to accept failure if we want progress, if we want innovation. You can't separate them, that you need both. 실패는 성공의 한 과정일 뿐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렌지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는 오렌지 이러면서 가져오거든요. 예, 오래된 일이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실용 영어를 강조한 말이었습니다만 영어 사대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그는 이 일로 공직의 꿈을 접었습니다. Next stop is Dongdaemun Stadium. Dongdaemun Stadium. You can transfer to green number 2 line. 예, 이 유창한 지하철 안내 방송은 1990년대 대학에서 강의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을 했을 만큼 영어가 탁월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장관이 된 뒤 외교관들의 영어 실력을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 장관과 미국 변호사 출신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외국 호텔 로비에서 영어를 써가며 크게 다투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전 오렌지 파동을 생각하면 정부 내 국제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 내 정책 토론이 이 정도로 활발하다는 반정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둘 다 아닙니다. 대통령 순방 때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야단치자 강 장관이 왜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느냐고 맞받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차관급인 김 차장과 싸운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김영종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외교부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 바탕에는 외교정책 주도권이 청와대로 쏠리면서 빚어진 이른바 외교부 패싱이 깔려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문제는 그런 역학 구조에서 나온 외교 성적표일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일, 중, 러, 4강 어디와도 가깝지 않은 적이 우리 외교사에 언제 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외교의 제일 목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익이죠. 한국말로 싸우든 영어로 싸우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와중에 국익이 훼손되고 냉정한 외교와 안보 현실을 정치가 재단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일 따름입니다. 9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이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또한 강하다는 건데요. 외출하실 땐 선글라스나 선크림 또는 양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을 햇살에 내일도 꽤 덥게 느껴질 텐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29도, 전주와 광주 28도, 서울은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죠.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은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밤에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점점 선선해질 텐데요. 특히 모레 아침엔 14도 안팎까지 떨어져 꽤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